자, 지금부터 2022년 2회차 정보전송 이론이죠. 기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죠. 동기식 디지털 게인 SDH가 나왔네요. 특징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TDM 방식으로 다중화한다 그랬는데 맞았죠. TDM 방식으로 다중화를 하죠. 2번 동기식 디지털 기본 게인 STM2를 기본으로 하죠. 이 속도 알아야 됩니다. 155.520Mbps의 속도를 갖고 있다. 이거 기본 속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 속도니까 여기다가 4다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4를 한다 그랬어요. 이런 속도 같은 건 시험에 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3번 프레임 주기는 125 마이크로세크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행렬이 구행 90열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소넷이죠. 이 소넷 행렬의 열 방향이 3배 정도 되는 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270열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SDH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될 내용들을 좀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자, 이런 데 알아야 될,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될 내용들이에요. 자, 일단 소넷과 SDH, 동기식 디지털 게이의 특징 비교입니다. 공통점은 이제 바이트 지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바이트 지향성 이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중화와 역다중화가 단순하고요. 프레임 반복 주기가 125 마이크로세크로 같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차이점을 좀 아셔야 되죠. 소넷은 이제 북미 표준이고요. 동기식 디지털 게이 SDH는요 국제 표준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경로 계층상에서 운반되는 신호의 단위는 SDH는 VC, 소넷은 VT를 쓴다라는 거고요.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기본 속도가 시험에 잘 나오죠. 소넷보다는 SDH 기본 속도 155.520 Mbps. 그래서 이제 요 1이 있고 4가 있죠. 4가 있고 16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를 곱하시면 해당되는 속도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제 소넷은 기본 속도가 51.840 Mbps를 갖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봤던 행렬이죠. 소넷은 구행 90열을 갖고 있고요. 그 열의 3배 정도 되는 크기를 갖고 있는 게 SDH다. 그래서 구행 270열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다 외워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기본 속도 정도 여기다 별표 하시고 외워주시고 방금 풀었던 문제만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가죠. 자, 신호 해석 파트가 추가가 됐어요. 여러분들 이제 좀 어려워하시는 파트인데, 지금 이제 퓨리의 변환 또는 퓨리의 급수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는 퓨리의 변환 위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호 x of t의 퓨리의 변환을 large x of f 라 할 때, 우리가 이제 신호 해석을 할 때 시간축을 퓨리의 변환을 하면 주파수축으로 바뀌죠. 시간 도메인이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 때 다음 함수의 퓨리의 변화로 맞는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퓨리의 변화는 우리가 이제 신호가 주어지면 적분을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주어진 함수를 f of t를요. 기본적으로 익스포넨셜 지수 함수를 곱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2파이 ft dt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하는 게 퓨리의 변환이에요. 이 적분을 행해야 돼요. 주어진 함수를 이런 주어진 함수를 여기에 넣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 때 제가 기본적인 함수 다 설명드리고요, 다 설명을 했어요, 그죠? 좀 어려우신 내용이라도 기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로 푸는데 연습은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제 문제 현장에 가서 그 언제 유도를 하고 적분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빨리 푸는 법을 알아야죠. 그래서 기본적인 함수는 외우고 가셔야 돼요. 외우고 가셔야 합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함수 중에 하나가 나온 거예요.
코사인이 나왔죠. 그럼 그 다음에는 사인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코사인 함수는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퓨리에 변환을 하죠. 퓨리에 변환을 하게 되면 자, 2분의 1 델타 펑션이 나온다고 했죠. 이것은 이론 시간 했기 때문에 이 문제풀이에서는 하진 않습니다. 델타 펑션이 나오죠. 그래서 F 그다음에 플러스 F0 그다음에 플러스입니다. 델타 F F0 하나는 이제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죠. 자, 2분의 1이 붙은 이게 나오는 거죠. 참고적으로 이제 코사인이 나올 수도 있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규 이론 시간에 배웠던 퓨리에 변하는 함수들은 다 숙지를 하고 가셔야 돼요. 자, 여기는 J가 붙죠. 델타. 자, 이건 마이너스가 앞에 나와 있고, 이거는 마이너스 뒤에 나와 있는데, 뭐 통일돼서 외우셔도 됩니다. 확실하게 이제 알고 가셔야 돼. 이게 이제 사인이죠. 그래서 코사인과 사인 함수는 시험에 원래 잘 나오게 돼 있어요. 퓨리에 변환에서는. 그래서 결과값을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함수가 이렇게 x 오브 t가 이렇게 일반 함수가 주어지면 우리가 퓨리에 변환은요. 퓨리에 변환은 이 소문자는 대문자로 바꾸면 되고요. 이 t는 주파수 f로 바꾸면 퓨리에 변환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 아시면 돼요. 근데 이런 함수가 이제 두 개가 곱해 있으면 여기다 직접 아까 공식에 넣어서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적분할 때 두 함수가 곱해 있으면 부분 적분을 또 해야 되고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편한 방법을 알려드렸죠. 자, 이 따로따로 해도 돼요. 자, 예를 들어서 x 오브 t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0t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퓨리에 변환을 하게 되면요. 이걸 따로따로 성립합니다. 이렇게 x 오브 t만 퓨리에 변환하면 이게 되죠. 그 다음에 코사인만 퓨리에 변환을 하면요. 아까 뭐가 됐어요? 2분의 1 델타 펑션이 됐죠. 자, 이런 펑션이 됐습니다. 화면이 잘 안 잡히네요. 그죠? 하여튼 이런 펑션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호를 썼는데 이 곱은 퓨리에 변환을 할 때 곱은 컨볼루션이라는 걸로 바뀌어요. 컨볼루션. 이게 컨볼루션이라는 기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컨볼루션을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x, y축이 있으면 y축 대칭을 합니다. 한 함수를 y축 대칭을 해요. 그래서 이제 무한대로 보냅니다. 반대쪽으로 무한대로 보내서 천천히 플러스 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본 함수, 이렇게 y축 대칭을 시키지 않는 함수하고 겹치는 부분을 계속 적분을 해가요. 그래서 끝까지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값이 컨볼루션 값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언제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자, 잘 보세요. 이 코사인 함수를 퓨리에 변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델타 펑션이 되잖아요. 거기다가 이 함수를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이 델타 펑션 대신에요. 이 델타 펑션 대신에 이렇게 x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함수 이름을 집어넣으면 된다 이 말이죠. 여기다도 뭘 집어넣으면 돼요? 함수 f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곱하기 x 오브 t를 한 퓨리에 변환의 결과가 나옵니다. 쉽죠?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이거 언제 컨볼루션 계산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이미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답이 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와 있는 걸 찾으시면 몇 번이 됩니까? 2번에 2번이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지. 그래서 이제 사인 함수도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인도 여기다가 x 오브 t를 곱하면 되니까 여기다가 뭐만 하는데요? 요거 대신에 x만 붙으면 되겠죠? 그 대신 j가 붙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3번입니다. 무선 환경에서 다중 입출력, 마이모라는 기술이죠. 다중 입출력 안테나에
송신 측과 수신 측의 기술의 궁극적인 목표가 각각 알맞게 연결된 것은 그랬네요. 우리가 이제 4세대 이동통신의 핵심 기술 중에 OFDM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 다중 안테나 기술, 마이모 기술이 나오면서 굉장히 빠른 전송 속도를 갖게 됐죠. 이 마이모라는 것은 우리가 본래 이제 송수신을 할 때 안테나를 하나씩 썼죠. 송신 안테나 하나, 수신 안테나 하나. 그랬는데 송신 안테나를 여러 개 쓰는 거예요. 다중 안테나죠. 그럼 수신 안테나도 또 여러 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송신 안테나를 여러 개 써서 동시에 보내게 되면 전송도가 빠르겠죠. 그래서 병렬 전송의 효과를 얻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내는 쪽에서 따진다면 원래는 우리가 이제 많은 신호를 보내려면 신호가 갈 수 있는 대역폭 이게 넓어야 돼요. 근데 이제 채널의 대역폭을 늘리지 않고도 안테나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대역폭 증가 필요 없이도 고속 전송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이 안테나를 여러 개 사용하니까 채널 용량을 늘릴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게 이제 송신 쪽에서 좋아진 측면이고요. 수신 쪽에서는 우리가 이동통신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다중공로 페이딩 같은 거예요. 그런 페이딩을 경감하는 방법 중에 다이버시티가 있습니다. 합성법이 있죠. 그 중에서 안테나를 여러 개 세워서 수신율이 좋은 신호를 골라서 우리가 페이딩을 경감하는 다이버시티를 공간 다이버시티라고 해요. 그런 공간 다이버시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다중 안테나 기술이에요. 그래서 송신 쪽에서는 채널의 용량을 늘릴 수 있는 효과를 얻었고요. 수신 쪽에서는 공간 다이버시티의 효과를 얻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채널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신전에서는 공간 다이버시티 효과, 즉 공간 간섭을 제거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로 가죠. 반송파를 여러 개 사용해 일정 주기마다 바꾸며 신호를 대역 확산 기술에서는 우리가 이제 직접 확산 기술이 있죠. 다이렉트 시퀀스. 그 다음에 스프레드 스펙트럼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 호핑 기술이 있어요. 주파수 도약 기술이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호핑도 있어요. 그 다음에 차프 변조라고 해서 CM, 일명 우리말로는 첫 변조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혼합한 혼합식 하이브리드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는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하이브리드 방식도 있어요. 그 중에서 주파수 반송파를 여러 개 썼다라고 했으니까 주파수 호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요. 자, 5번 문제로 가죠. 자, 다음 중 대륙곰판 페이딩의 종류와 방지 대책으로 연결이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정보통신을 들으시니까 이런 내용들이 좀 어렵고 낯설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무선 쪽에서는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예요. 자, 대륙곰파에서 나타나는 패딩의 종류가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방지 대책으로 연결이 틀린 것은 그랬네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딱 봐서 틀린 것은 덕트형 패딩이에요. 덕트형 패딩은 다이버시티를 이용합니다. 다이버시티라고 해서 합성법을 이용해요. 그래서 이 3번에 나와 있는 산란형 패딩과 함께 다이버시티, 합성법을 이용해서 패딩을 경감하는 거고, 자, 여기서 나오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감쇄형 패딩입니다. 자, 대륙권에 있는 B그룹 안개 때문에 생기는 패딩이에요. 이런 감쇄형 패딩이 하나 더 있는데 이곳은 이제 앞에서 배운 AGC라든지 AVC를 이용해서 방지를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개는 이렇게 세 개는 AGC와 AVC고요. 방지 방법이 요 두 개만 다이버시티를 이용한다. 그래서 이 5가지 종류가 대륙권에서 일어나는 패딩이에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광학 케이블에서 광학 파라메타가 아닌 것. 우리가 이제 파라메타에는 크게 이제 광학 파라메타가 있고 구조 파라메타가 있죠. 광학 파라메타는 5개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2차 시험이 필답형에 이미 기출문제가 나왔었죠. 광학 파라메타 5개만 써라. 모든 책들이 4개만 나와 있고, 뭐요? 5개가 있는 책이 별로 없었죠. 근데
제 이제 정보 전송 옛날에 공학이라고 했죠. 책에는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답으로 나왔는데 하여튼 간에 뭐가 중요한 건 아니죠. 지금 5가지 정도는 외우시라 이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구조 파라미터가 있네요. 편심률, 코어의 중심과 클레이드의 중심의 차이를 편심률이라고 그래요. 구조적인 문제죠. 그래서 이 편심률은 구조 파라미터. 나머지는 이제 광학 파라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학 파라미터 종류는 이제 2차 시험 전에는 꼭 5가지 정도는 외워갖고 가시고요. 구조 파라미터는 편심률 말고도 뭐 외경 같은 거, 내경 같은 거 뭐 등등이 있죠. 자, 그래서 1번은 구조 파라미터다. 7번 문제로 가죠. 자, 비트 에러율을 구해라. 이런 문제는요, 이론 시험뿐만 아니라 2차 시험, 필담형에도 단글로 나오고 있어요. 비트 에러율은 총 전송된 비트 수분에 에러가 발생한 총 비트 수죠. 자, 그래서 곱하기 100을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BE라는 비트 에러율 구하는 공식입니다. 혹시 이제 1, 2, 3, 4의 퍼센티지가 있다면 모르겠고, 없으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답형에서도 100을 안 곱하고 구하는 게 맞아요. 비트 에러율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송 속도가 1초에 2000 비트를 보낸다고 그랬으니까 1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러면 1초에 2000 비트. 그럼 1시간이면 3600을 곱해줘야 총 전송된 비트 수가 나오죠. 그 중에서 에라 비트 수가 36비트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계산하기 편리하게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냐 그랬더니 4번이 나오네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8번 문제로 갑니다. 자, 8번 문제는요, 주기 신호입니다. 주기 함수다 이 말이죠. 주기 신호의 주파수 스펙트럼 형태는 뭐냐? 신호를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주기 함수를 해석하는 방법은 퓨리의 급수를 이용합니다. 비주기 함수는 퓨리의 변환을 이용하죠.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주기 함수는 일단 퓨리의 급수를 이용해서 해석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이 주기 함수의 주파수 스펙트럼 형식은요, 선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답은 1번이에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로 가죠. 자, 채널의 대역폭이 주어졌고요. 신호대 잡음비가 주어졌고, 채널 용량을 구하라 했는데 친절하게 샤놀의 정리를 이용하래요. 이걸 안 줘도요, 신호대 잡음비를 줬잖아요. 잡음이 있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샤놀의 공식을 이용해야 돼요. 그럼 샤놀의 공식은 C는 채널의 대역폭이죠. 곱하기 밑이 2인 노고입니다. 1 플러스 SM. 자, 단위는 BPS. 이렇게 단위까지 꼼꼼하게 공부하는 연습을 해야 2차 시험에도 대비가 돼요. 자, 채널의 대역폭은 얼마다? 1000Hz다. 이 말이죠. 곱하기 1 플러스 SMB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숫자로 주어주면 3을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dB로 줬다 그러면 dB를 숫자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환산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가 4니까 4는 2의 2승이죠. 2가 앞으로 가서 2000이 되고요. 로그 2의 2는 1이니까 2000 bps가 답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으로 가죠. 자, 디지털 전송 방식에서 원신호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게 이게 이제 원신호 속도다 이런 말이고요. 샘플링 방식이네요. 샘플링 방식. 그다음에 베어러 속도입니다. 이게 샘플링을 했다는 거죠. 이게 샘플링 방식이고요. 이게 이제
배열의 속도다 이런 말입니다. 자, 1번은요. 단점 샘플링을 했대요. 다 단점이네요. 단점이라는 것은 한 번 움직일 때 한 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같아야죠. 요거나 요거나 같아야 됩니다. 한 번 할 때 한 번 했기 때문에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같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의 속도는 이 샘플링 이 속도에 6분의 8이 됩니다. 6분의 8. 6분의 8을 곱해주면 배열의 속도가 돼요. 6분의 8을 곱해주면 배열의 속도가 돼요. 일단 이제 요것들은 다 속도가 맞으니까 같죠? 단점이니까 똑같으니까 맞는데 얘는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는 1200이 돼야 되는데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다 6분의 8을 여기다 곱하면 이게 나와요. 곱하면 이게 나오고 곱하면 이게 나옵니다. 예.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요거는 당연히 안 나오겠죠. 여기 6분의 8을 곱하면 한 얼마가 나올까요? 한 1600이 나오나요? 그러면 1.6kbps 이렇게 써야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점 샘플링을 했다 그러니까 속도가 같아야 돼요. 한 번 움직일 때 한 번 샘플링 했다 이런 말이니까 1번이 된다. 자, 11번으로 가죠. 자, 다음 설명에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알맞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 ISDN이 종합정보통신망이죠. 브로드밴드의 약자 B가 들어간 거예요. 구현하기 위하여 국제전기통신연합이라고 했어요. ITUT 알아두셔야 됩니다. 에서 선택한 전송 기술은 대표적인 게 뭐예요? ATM 기술이죠. 이 ATM 기술은 비동기식이에요. 자, ATM이고 이 기술의 실제 근간을 이루는 물리적 전송망은 우리가 동기식 디지털 개인 SDH와 소넷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2번으로 가죠. 자, 다음 그림과 같은 발진 회로에서 발진 주파수를 구하라겠네요. 딱 보자마자 증폭기가 있고요. 이 증폭기에 화살표가 있는 곳을 이미터라고 하죠. 없는 것이 컬렉터, 가운데가 이제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에 소자가 하나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컬렉터와 이미터 사이에 소자가 하나 들어가죠. 네, 그다음에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에 또 소자가 하나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일명 3소자 발진기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L과 C라는 소자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걸 LC 발진기라 그래요. 그래서 LC 발진기 중에 3소자 발진기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요 가운데 있는 요 부분이 발진에 영향을 미치는 발진 소자, 다른 말로 괴한 소자라 그래요. 우리 이제 발진기는 괴한을 이용해서 발진하기 때문에 발진 소자 또는 괴한 소자라 그래요. 그래서 시험에 이제 발진 소자가 뭐냐 그러면 이 그림에서 C니까 콘덴서다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괴한 소자가 뭐냐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발진 소자가 C가 되면 내가 C자를 따서 콜피츠다 그랬죠. 콜피츠 발진기입니다. 이 발진 소자가 이제 이게 L이 있으면 L의 단위를 헨리를 쓴다겠죠. 그래서 하틀리다, 하틀리 발진기다 이랬어요. 그래서 얘는 콜피츠 발진기가 될 거고요. 이 콜피츠 발진기일 때 발진 주파수 항상 발진 주파수가 시험에 잘 나오죠. 자, LC 발진기는 기본 공식이 2파이 루트 LC분의 1이다. 제가 알려드렸죠. 기본 공식이에요. 근데 콜피츠는 C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요건 L은 그대로 놔두고 요 C가 두 개니까 C가 직렬로 있을 때는 병렬 계산을 해줘야 된다겠죠. 그래서 C1 플러스 C2분의 C1 곱하기 C2 이렇게 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다. 그럼 그런 공식으로 되어 있는 게 몇 번이에요? 여기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론을 다 공부했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이제 이론 부분에 다시 가셔가지고 자세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13번. 자, 다음 중 A, B가 순서대로 올바르게 짝져진 건 그랬네요.
신호의 세기는 전송 매체상에서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작아진다. 그렇죠. 거리가 이제 증가하면 신호의 세기는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유도 매체에서 감세는 일반적으로 이제 뭐로 계산하냐? 록으로 계산하죠. 우리가 보통 어떤 데시벨을 계산할 때 신호의 세기를 데시벨로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10로그를 취해가지고 P1분의 P2 이제 이렇게 구하는 게 dB죠. 만약에 이제 신호가 이제 전력이 아니고 전압이었다 그러면 20로그를 취한다겠죠. V1분의 V2 또는 I1분의 I2 이렇게 구한다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로그 함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로그 함수의 형태로 나타내고 단위 거리당 데시벨 형태로 표시한다라는 거예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는 14번 문제로 가죠. 자, 이동통신망에서 발생하는 페이딩 중, 자, 고층 건물이 나오고 철탑이 나왔어요. 자, 이 문제는 전에 차례도 이제 풀어봤던 문제잖아요. 이렇게 나왔던 문제가 바로 직전에 나왔던 문제가 그 다음에도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수험생분들은 이제 많이 질문을 해요. 이번에 나온 게 다음에 나옵니까? 이제 전회차 공부하려고 물어보는 거죠. 나오잖아요. 나옵니다. 예, 페이딩은 뭐냐 그랬어요. 도심지에서 일어나는 페이딩은 짧다겠죠. 숏텀 페이딩. 또 뭐라 그랬어요? 좀 빨리 일어난다 해서 패스트 페이딩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 시외로 나가면 산이라든지 언덕에 부딪히고 오는 바 때문에 또 페이딩이 걸린다 했죠. 그런 롱텀 페이딩. 길다고 해서 롱텀 페이딩. 그 다음에 좀 느리다고 해서 슬로우 페이딩. 이렇게 말도 한다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시안 페이딩은 직접파와 반접파가 섞여서 생기는 페이딩인데 그 분포도가 라이시안 분포를 갖고 있다고 해서 라이시안 페이딩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으로 가죠. 자, 효율적인 전송을 위해서 하나의 전송 내에 여러 개의 신호를 보내는 기술. 이게 다중 아닙니까? 많을 다자에 겹칠 중자라겠죠. 그래서 많은 신호를 겹쳐서 보낸다. 그래서 다중화라고 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으로 가죠. 자, 다음 중 LC 발진 회로에서 발진 주파수의 변동 원인과 대책. 중요하죠. 전운전압이 변동하게 되면 정전압 회로를 쓰면 된다겠어요.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은 이렇게 안정화를 위한 바이어스 회로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2번 부하가 변동되면 이제 뭐 지나 있어요? 우리가 발진기 앞에다가 부하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말라고 완충 증폭기를 단다겠죠. 무슨 급? A급 증폭기를 단다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발진기 자체가 안정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수정 발진기를 쓰죠. 수정 발진기는 안정도가 매우 높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선택도 Q가 높기 때문입니다. 근데 Q가 낮은 수정편을 써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 온도의 변화가 있을 때 주변의 온도가 변하더라도 발진기에 영향을 못 미치려면 항상 일정한 온도를 맞춰주는 장치를 해가지고 뭔가 씌워놓으면 되잖아요. 그걸 항온조라고 그래요. 4번 습도에 대한 영향은 회로의 방습 조치를 취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만 틀렸습니다. 17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중 직교 진폭 변조 QAM에 대한 문제네요. 틀린 것은 뭐냐 그랬어요. QAM의 특징은 진폭 변조와 위상 변조를 혼합한 방식이죠. 그래서 일명 ASK 방식과 PSK 방식을 혼합했다. 그래서 APK라고 부르는 것이 QAM이에요. 자, 2번 제한된 채널의 데이터 정선율을 높일 수 있어요. 가장 빠른 방식이죠. 빠른 방식이요. 우리가 이제 디지털 변조 방식에서 ASK, FSK, 그다음에 DPSK, PSK, QAM 이런 걸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LI율도 적고 속도도 빠른 전송 방식이다 그랬어요. 3번 검파는 동기나 비동기를 쓴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ASK나 FSK는 동기 검파를 쓸 수도 있고요.
비동기 건파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주로 비동기 건파를 쓰는 것 뿐입니다. 근데 PSK와 QM은 꼭 동기 건파만 써야 돼요. 비동기 건파를 쓰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PSK가 이제 동기 건파를 쓰다 보니까 좀 비용이 좀 비싸죠. 좋은 점은 많죠. 네, 좋은 점은 많아요. 동기 건파가. 근데 이제 비용이 좀 비싸죠. 그래서 동기 건파 방식을 쓰지 않으려고 만든 기술 중에 하나가 DPSK입니다. 그래서 DPSK만 내가 건파 방식을 특별하니까 외우라겠죠. 차동 위상 건파 방식을 쓰더라. 이렇게 외우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기 건파가 아닌 건파는 싸그리 비동기 건파라 그래요. 그래서 얘도 비동기 건파의 종류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도 차동 위상 건파 방식이라고 짝지어지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문제가 틀렸다. 비동기 건파는 못 씁니다. 신호 합성 시 I 채널과 Q 채널 두 채널을 이용한다. 맞는 거죠? 그래서 두 채널 간에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맞죠? 자, 18번 문제로 가죠. 다음 중 동축 케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영상 전송에 우선 고려해야 될 사항은 감쇄이며 이를 위해서는 75옴짜리 특성 임피던스를 쓰더라. 우리가 동축 케이블은 일반적으로 55옴짜리를 가장 많이 보죠. 왜? 우리는 통신의 세계에서 살고 있으니까. 근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쓰는 이제 통신 계측기라든지 그런 곳에는 55옴짜리를 쓰는데 영상 전송에는 75옴짜리를 써요. 그래서 맞습니다. 3번에 나와 있네요. 통신 계측 안테나 등의 레이디오 프리퀀시 영역에서는 55옴짜리 특성 임피던스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측기 있잖아요. 오실로스코프나 펑션 제너레이터 이런 계측기에 연결되는 동축 케이블, 일명 프루브라고 하는 동축 케이블은요 다 55옴짜리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특성 임피던스는 내부 외부 도체의 직경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유선에서는요 특성 임피던스 구하는 공식은 100% 외우라겠죠. 제가 동축 케이블은 루트 입실론 S분의 138 로그 스몰 d분의 라지 d라겠어요. 이 스몰 d가 안쪽 도체죠. 내부 도체의 외경이고요. 이 라지 d가 바깥 도체죠. 밖에 있는 도체의 내경이에요. 안쪽 지름이에요. 그래서 이 값이 약 3.6인 것이 가장 좋더라. 그래서 이것을 최적의 비율이다. 최적비라 그래요. 정확히 따지면 3.6은 아니라겠죠. 말씀드렸죠. 3.58에서 59라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값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3.6으로 나오니까 3.6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비율 약 3.6이다. 까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정하는 건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 틀렸잖아요. 그다음에 4번은 이제 BNC 커넥터는 자 N 커넥터보다 차단 주파수가 낮다.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나왔으니까 덤으로 하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19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중 데이터 동기식 전송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비트 동기와 이제 블록 동기가 있다. 그랬어요. 자, 동기식 전송 방식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2번, 이 동기식 전송 방식은 BBC, 베이직 프로토콜에서 사용한다. 그죠? 그 다음에 각 비트의 길이는 통신 속도에 따라 정해지면 일정하다. 그렇죠? 근데 이제 스타트 비트와 스톱 비트를 쓰는 방식은 뭐예요? 비동기식이죠. 그러니까 동기식에 대한 설명이니까 틀렸겠죠. 답은 4번이 된다. 그래서 문자를 쓰는 것도 비동기식이죠. 동기식은 블록 단위식 쓰잖아요. 그죠? 자, 4번이 되고 2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자, 부가식 확인 응답이다. 자, 우리가 이제 피기백
acknowledgement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어부바라겠죠. 어부바. 등에 업혀서 가는 형태다 그랬어요. 이런 부가식 확인 응답이란 뭐냐라는 거죠. 자, 이건 2번이 맞는데요. 수신한 전문에 대한 확인 응답 전문을 따로 보내지 않고요. 상대편에게 전송되는 데이터 전문에 확인 응답을 함께 실어서 보내는 방법을 우리가 부가식 확인 응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의 등에 업혀서 간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어부바다 이렇게 알으시라고 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피그백 어크날리지먼트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자, 자신이 없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카톡 채널, 그 다음에 우리가 카페가 있잖아요. 카페를 통해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